현재 미국을 제외하고 한국이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무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단 한 발만으로 수백 미터 반경을 초토화 가능한 악마의 무기 집속탄으로 한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집속탄을 생산 및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집속탄이란 미사일이나 폭탄 내부에 수십 개에서 수백 개에 달하는 소형 폭탄, 자탄이 들어있어 이를 공중에서 넓은 범위에 흩뿌려 일반 폭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광범위한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무기를 말합니다. 위력이 몹시 뛰어나나 불발탄으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국제 협약을 통해 전 세계에서 집속탄의 생산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이내 전술이 기본인 북한과 중국을 상대해야 하는 한국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 해당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집속탄 생산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한국의 집속탄 생산을 비난하며 제재를 가하기도 했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대규모 전에서 집속탄의 놀라운 위력이 드러나며 결국 또 한 번 한국이 옳았다는 사실이 증명됐었죠. 그리고 최근 사우디가 한국 방산 분야에 손을 잡은 이유도 바로 이 집속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한국에서 집속탄의 위력을 기존의 10배 이상 늘린 신형 집속탄이 개발 막바지에 다다라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의 MLRS 천무를 운용하고 있는 사우디, UAE, 폴란드에서는 이 신형 집속탄을 가장 먼저 확보하기 위해 벌써부터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과연 얼마나 굉장한 무기가 등장할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우디에서 기를 쓰고 한국 무기를 확보하려는 이유는 역시 후티 반군 때문입니다. 홍해에서 해적지를 일삼으며 전 세계 공공의 적이 된 후티 반군은 얼마 전 큰 사건을 일으켰는데요. 후티 반군이 이번에는 영국 화물선에 미사일을 날려 격침시켰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지난 19일 홍해 인근을 지나던 영국 화물선은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에 당해 심각한 손상을 입고 완전히 멈춰버렸고 승무원들은 피격 직후 긴급하게 배를 버리고 대피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부력을 유지하며 바다 위에 떠 있으나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기에 서서히 침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티 반군의 해적질이 시작된 이래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것인데요. 선을 넘은 후티 반군의 만행에 중동 정세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가장 난감함을 느끼고 있는 곳은 사우디인데요. 빈살만 집권 이후 사우디는 이란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중동 정세를 안정화시켜 경제 발전에만 집중할 계획이었지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군을 필두로 한 연합군이 후티 반군을 폭격할수록 중동에서 후티 반군이 서방 세계에 맞서는 천병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지며 오히려 세력이 더욱 늘어가고 있고 덕분에 후티 반군과 휴전협정까지 깨지며 다시 전쟁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결국 사우디에서도 중동의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선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군사력 증강 및 자국 방위 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의 손을 잡은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사우디군은 한국에서 도입한 천무 다연장 로켓으로 후티 반군을 맹폭격하며 한국 무기의 위력을 똑똑히 선보였는데요. 지난 2023년 10월 31일 후티 반군에게 주둔지를 기습당하며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우디군은 보복을 위해 사우디 국경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에 있는 후티 반군의 본거지를 폭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8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정밀 타격이 가능한 천무 다연장 로켓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국지적 도발을 일삼던 후티 반군은 천무 폭격 이후 기가 질려 정면으로는 공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수준에서도 충분히 강력한 천무이지만 사우디에서는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천무의 가장 위력이 큰 미사일인 KTSSM, 지대지 전술탄도 미사일까지 요구하고 있는데요. 미군의 ATACMS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KTSSM은 약 18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지하수엠까지 관통이 가능한 침투관통형 열압력 탄두를 탑재하고 있어 북한의 장사정 포갱도 진지와 벙커를 파괴하는 데 최적화된 미사일입니다. 본래 한국군은 KTSSM-2부터 천무에서 운용할 계획이었지만 천무를 수입한 UAE의 요청으로 천무에서도 사격이 가능하도록 개량이 이루어졌고 폴란드와 사우디에도 KTSSM 운용이 가능한 개량형 천무가 수출됐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기존 KTSSM-1에서 사거리와 위력을 크게 늘린 개량형 모델 KTSSM-2의 완성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기존 천무 도입국들을 열광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KTSSM-2의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것은 이전부터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지난 2월 14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설명회에서 KTSSM-2의 시제품 개발 착수가 발표되며
KTSSM-2 개발이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거리를 기존의 180km에서 300km까지 늘린 KTSSM-2는 북한의 거의 전 지역을 사정권에 두는 것이 가능하며 기존의 열압력 탄두는 물론이고 고폭 탄두와 집속 탄두까지 탑재할 수 있어 완전히 다른 미사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변신을 이루어냈는데요. 기존 천무의 집속탄인 26-227mm 로켓의 경우 644개의 자탄을 탑재하고 있어 단 한 발의 살상 반경이 무려 축구장 3개 크기 면적과 맞먹습니다. 그리고 직경이 600mm로 늘어난 만큼 탄두 중량이 크게 늘어난 KTSS 제곱미터의 경우 최소 살상 반경이 33영평방미터로 여의도 면적에 맞먹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KTSSM-2의 무서운 점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기존 KTSSM 미사일은 등장했을 당시 일반적인 탄도 미사일과 비교해 충격적일 정도로 높은 명중률을 보여주며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7개 국가 해외 무관단 앞에서 이루어진 첫 시험 사격에서 지상 고정 표적의 카메라 눈을 정확히 맞추는 한국 양궁 금메달 금명중률을 보여주었고 파도 때문에 매 순간 움직이는 해상 표적도 1의 안팎의 오차로 정확하게 명중시키며 해외 군사 관계자들에게 믿을 수 없다는 찬사를 받았었는데요. 심지어 지난해 5월에 실시한 품질 인증 사격 시험에서는 KTSSM을 연속 2발 발사하여 첫 번째 미사일이 뚫은 구멍에 두 번째 미사일이 정확하게 홀인원 시키는 마술 같은 묘기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기존에도 이렇게 뛰어난 명중률을 보여준 KTSSM은 개량형인 KTSSM-2에서 차세대 GPS가 탑재되어 더욱 정밀한 유도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KTSSM의 가장 무서운 점은 위력도 명중률도 사거리도 아닌 바로 가격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저렴하다는 토마호크 미사일도 한 발에 150만 달러, 약 20억 원을 호가하는 지금 KTSSM은 한 발에 50만 달러 약 7억 원라는 매우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으며 KTSSM-2 역시 비슷한 가격대로 양산될 예정입니다. 한 발에 82만 달러인 ATACMS보다도 훨씬 저렴한 미사일이라는 것이죠. KTSSM의 가격이 이토록 저렴할 수 있는 이유는 복잡한 고도의 미사일 기술이 적용된 고가의 현무 시리즈와 달리 북한의 장사정포 물량에 맞대응하기 위해 말 그대로 비처럼 퍼부을 수 있도록 염가형으로 제작된 미사일이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 미국의 허가를 받아 제밍의 강력한 군용 GPS 칩을 장착했고 덕분에 관성항 법장치와 같은 다른 유도장치들을 비교적 저렴한 것으로 사용하여 원가를 대폭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최대한 고성능을 추구한 현무 시리즈와 달리 저렴하지만 임무에 맞는 적절한 성능을 갖추는 것이 목표였던 KTSSM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양산이 가능하기에 기존 현무와 달리 KTSSM은 단급에서 운용이 가능하며 전방부대가 받을 화력 지원의 수준도 이전과는 차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KTSSM-2가 별도의 발사대가 아닌 대량으로 배치된 모든 천무에서 운용 가능하다는 점도 무시무시한 점인데요. 현재 한국군은 천무 다연장 로켓을 약 367문을 도입하고 있으며 대당 KTSSM-2를 2발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과 북한의 전면전이 발발한다면 국군은 단 4초 만에 700발 이상의 집속탄 탄도 미사일을 북한 전역에 퍼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오금이 저리는 광경이 그려지는데요.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사겠다는 나라가 줄을 서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KTSSM-2는 개발이 완료되는 즉시 폴란드, 사우디, UAE 등 기존 천무 도입국들의 수출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집속 탄두를 갖춘 KTSSM-2가 등장한다면 천무의 수출 경쟁력이 하이마스를 완전히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가 이례적으로 하이마스에서 운용 가능한 집속탄형 ATACMS를 공급받아 러시아군을 상대로 전공을 올리고 있지만 본래 미국은 ATACMS를 포함한 모든 집속탄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서방 세계에서 구할 수 있는 GPS 유도형 집속탄 미사일은 한국의 KTSSM-2가 유일하다는 것이죠. 유엔에서 집속탄 금지 협약으로 집속탄 사용과 생산을 전면 금지했다고는 하나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12개 국가는 협약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고 집속탄을 그대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집속탄 금지 협약을 추진한 국가들은 한국이나 폴란드, 우크라이나와 달리 전면전 위험에서 노출되어 있지 않은 국가들이기에 현실을 외면한 협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개미떼 같은 러시아군의 진격을 집속탄 세례로 막아내는 장면이 드론을 통해 전 세계로 노출되며 집속탄 미사일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가 개량을 거듭하며 독일을 뛰어넘는 베스트셀러 자주포가 된 것처럼 천무 역시 개량을 통해 미국을 뛰어넘는 차세대 다연장 로켓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천무의 수요는 앞으로도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뛰어난 품질과 멈추지 않는 혁신으로 유럽과 중동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한국 방산이 세계 방산의 거목으로 거듭나는 그날을 고대해봅니다. 2024년 10월 3일 목요일 GF 버전의 K 표전차 6대를 실은 수송선이 10일 오후 이시체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에서 주문한 이러한 전투 차량의 총수는 지금까지 62대가 되었습니다. 폴란드 파일베이다 국방차관은 지난 10월 3일 K 블랙팬서 전차 6대가 실은 함선이 하역되었다고 알렸습니다. 지난 3월 18대가 도착하고 지난 8월 23일 5대, 9월 11일 5대의 K 전차가 전달되었는데 불과 20일간은 지나 다시 6대가 인도되었습니다. 폴란드와 첫 번째 계약에 따라 180대의 탱크 중 62대가 이미 폴란드에 인도된 것입니다. 지금 이 속도는 23일 만에 K 전차 1대가 생산된다는 것으로 유럽에서는 한 달에 1, 2대를 생산하는 것도 빠르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한국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전 세계 위례 없는 생산 속도로 폴란드는 물론 K 전차를 되파하는 국가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현대오르텐과 현지 생산에 대해서 협의가 길어지며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지금 11월 본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6년부터 납품한다는 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폴란드 현지 여러 방산업체가 K 전차 부품을 만들겠다고 달려들었으나 한국 측은 수준 이하라며 난색을 패하면서 중단을 선언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파월베이다 폴란드 국방차관이 시무진을 데리고 한국을 찾아 한국의 기준에 맞춰서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K 전차는 폴란드의 초고속으로 1차 계약군을 인도하고 있고 지금 루마니아에 이어 아르메니아, 슬로바케 등에서도 긴급히 K 전차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오르텐은 K 전차의 아주 중요한 개발이 완성되었음을 전 세계에 보여주면서 앞으로 K 전차에 대한 러브콜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K 전차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루마니아에서는 K 전차에 대해서 놀라운 보도를 내놨습니다. 루마니아 군사 매체 디펜스 루마니아는 지난 5일 루마니아도 구매하고 싶어하는 한국산 K 전차의 능동방어 시스템이 장착됐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한국 방산업체 현대오르템이 카덱스 2024에서 첨단 능동방어 시스템 APS를 탑재한 K 블랙팬서 전차의 최신형을 선보였다. 이 업그레이드는 대전차 유도미사일, 대전차 탄약 및 RPG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이 대전차 위협을 견딜 수 있는 전차의 능력을 크게 향상시킨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유럽 군사 매체 아미레코리션에 따르면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K 블랙팬서는 세계에서 가장 보호받는 전차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전장에서 이미 강력한 성능을 더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K 전차에 장착된 능동방어 시스템은 대전차 발사체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면서 기존 수동장갑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또한 이런 반응 메커니즘을 통해 K 전차는 강화된 방어력과 자신감을 갖고 전장에서 기동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공격 및 방어 능력까지 가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K 전차는 기동력과 정밀한 공격 능력은 뛰어나지만 측면 장갑이 취약화되면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러난 드론과 대전차 로켓을 어떻게 막을 수 있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K 전차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에서 도입을 반대하는 이들은 항상 이를 가지고 나왔는데 한국은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재빠르게 고폭탄 대전차탄, 대전차 로켓, 대전차 유도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동보호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또한 K에는 국산 1500마력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변속기는 독일산을 쓰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상당한 수준의 국산 변속기를 개발했지만 방사청의 기준은 너무나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방사청 주간의 내구도 검사에서 1500마력의 국산 변속기가 까다로운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한국산 엔진의 독일산보다 훌륭하다는 1500마력 한국산 변속기가 장착되면 K 전차의 기동력은 더욱더 강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루키에 같은 경우는 국산 변속기가 내구도 검사에 대한 평가가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921억 원 상당의 국산 변속기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미 트루키의 사막에서 펼쳐진 수천 킬로미터 실종을 통해서 그 성능을 입증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한국산 파워팩이 완성되면서 트루키에를 비롯해 이제 중동 국가들에게 엄청난 러브콜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능동보호 시스템의 한국산 파워팩까지 완성되면서
K 전차를 도입하려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이 해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내년에 K 전차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급히 K 전차를 도입하려는 또 다른 국가가 나타났습니다. 유럽 관문에 위치한 아르메니아입니다. 수렴 파피키안 아르메니아 국방장관은 지난달 한국을 방문해 K 전차 구매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아제르바이잔과 전쟁까지 실고 최근에도 국경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최근 아제르바이잔 편을 들면서 아르메니아는 미국과 합동훈련을 하고 있는데 최근 아르메니아의 적국 아제르바이잔에서는 놀라운 보도를 내놨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의 한 언론은 지난 9월 13일 미국 아르메니아에 무기를 공급하기 위해 아시아에 압력을 가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아르메니아 국방부 장관 수렴 파피키안이 아시아를 여행하고 있다며 한국을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4월 5일 브뤼셀에서 아르메니아에 미국 무기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는데 미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아르메니아에 판매된 프랑스 군용 장비는 성능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크라이나에도 한때 이 장비를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지난 2월 아르메니아와 K사를 자주포 36대를 계약하고 단거리 미사일 수출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프랑스가 수준 낮은 무기를 팔려는 것을 탐탁치 않게 보았습니다. 프랑스가 아르메니아 무기 도입 과정에 참여하자 미국은 프랑스의 개입을 차단하고 2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하면서 한국산 K 전차를 사라고 권유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미국산 무기를 팔면서 생기는 공백에 한국산 무기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모두 미국산 에이브람스 전차를 도입하면서 K 전차를 도입하거나 검토하고 있는데 아르메니아에서도 미국은 에이브람스 전차와 K 전차를 함께 운영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르메니아를 비롯해 많은 독립국가들이 험전한 산악 지원과 낡은 교량을 가지고 있어 가볍고 기동성이 좋은 전차가 필요한데 에이브람스가 해주지 못하는 역할을 K가 대체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이 가지지 못한 놀라운 생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하나같이 지정학적 긴장과 국방비 증가 추세가 이어지며 한국 방산업체들의 역할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와 그를 지원한 사방국가의 전력 손실은 심각한 수준인데 현재까지 유럽연합 국가에서 우크라이나에 공여된 중화기는 전차 829대, 155mm, 152mm 곡사포 633대로 각각 EU 전체 보유량의 22.4%, 30.7%에 다릅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손실된 전차의 수는 우크라이나의 기존 보유량을 포함해 이미 919대에 달하며 보병 전투차 및 수송 차량 등을 포함한 장갑 차류의 손실량은 그보다 훨씬 많은 2464대입니다. 이것을 유럽 국가의 국방전력에 완벽하게 공백이 생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유럽 최대의 전차 생산업체 중 하나인 킬로미터DS의 레오파드 전차 생산 능력은 현재 월 3대에서 4대, 연간 40에서 50여 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현대루템은 생산량을 늘려서 한 달에 40에서 50대를 내놓을 정도의 놀라운 생산량을 보이고 있는데 레오파드 전차는 한국에 한 달에 만들 양을 1년 동안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니 한국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유럽에서 빠르게 전력의 공백을 메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 새로운 도전. 오늘 아침 12개의 캐넨자 주포와 4개의 호마르 K 발사대 모듈을 갖춘 또 다른 해상 수송선이 그단스카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폴란드 육군의 방어 능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지난 9월 12일 캐넨자 주포 12대가 폴란드 그단스카항에 도착하고 나서 불과 23일 만에 또다시 12대의 캐넨자 주포가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미친 속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은 이틀 만에 한 대의 캐넨자 주포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로써 폴란드는 벌써 캐넨자 주포 108문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1차 계약을 한 지 불과 2년여 만에 100대가 넘는 자주포를 인도했다는 것은 유럽에서는 거의 불가사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착한 새로운 자주포가 폴란드 동부에 주둔하는 부대에 전달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마수리아 제즈 포병여단, 제14포병여단, 제18포병연대에 투입됐다고 했습니다. 지금 도착하는 캐넨자 주포는 러시아 벨라루스 국경 지역으로 긴급히 보내져 배치되고 있습니다. 캐넨자 주포의 생산력은 주변 국가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캐넨자 주포는 엔진 국산화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집트에 공급하는 캐넨자 주포의 현지 생산 엔진을 탑재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STX 엔진이 이집트 업체와 협력해
SMV-1000 생산을 모색하기 위해 현지 방문까지 진행했습니다. 또한 호주에서는 캐넨자 주포 생산 공장이 최근 완공했는데 국내에서 모두의 눈을 의식해 하는 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바로 호주형 캐넨자 주포가 옮겨지는 사진이었는데 사진을 의심해보니 장갑 추가와 헤드라이트 등 기존 캐넨자 주포보다 진보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본 국내 네티즌들은 자주포에 장갑을 추가하면 무거울 것이라고 하면서도 호주는 사방이 뻥 뚫려 있어서 레이더 쉽게 걸리니 무게를 포기하고 방화력을 강화시킨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호주의 요구와 상황에 맞게 개발하고 있는 듯 보였는데 다른 국가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한국은 생산 속도뿐만 아니라 현재 요구에 맞는 맞춤형 개발까지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이번에 4개의 호마르K 천모 발사대도 도착했는데 이 또한 이미 지난 9월에 12대가 전달되었기에 엄청난 속도의 낙결을 하고 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폴란드 제18포병연대 장병들이 우스트카 중앙공군기지에서 바로 연습하는 훈련 장면까지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9월 27일에는 다가오는 도전을 위해 호마르케를 우스트카에서 기동훈련한다는 한 장면이 포착되었는데 러시아와의 일전을 준비하면서 호마르케는 가장 중요한 전력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특지책은 80km를 날아가는 호마르케이용 CGR-89 미사일이 폴란드에서 생산된다는 발표가 나왔는데 이곳에서 연간 수천 발을 생산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란의 이 공장을 유럽 내 무기체계 사용을 확대하려는 유럽 국가들의 방산 블록화에 대응하면서 나토 시장 공략을 위한 교도부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K넨자즈사는 지금 현재 전 세계 점유율 1위이자 유럽 내에서도 한국산 무기 중에 가장 많이 도입된 무기이기에 이 탄약 공장의 존재는 유럽 진출에 엄청난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한국은 호마르케의 사거리 500km의 미사일 수출을 승인했기에 폴란드 입장에서는 호마르케의 유력이 갑자기 굉장하게 높아졌습니다. 또한 최근 한란은 폴란드 호마르케의 지상 표적뿐만 아니라 함선을 공격할 수 있는 대함탄도탄 통합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국내 최초로 공개된 대함탄도탄으로 러시아 함선을 상대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호마르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의 빠른 납기는 더욱더 큰 신뢰감을 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천무를 대고 도입하면서 나토 동부전선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꼽히는 폴란드 북부 지역에 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지상 표적을 공격할 무기체계가 없다고 했는데 폴란드는 천무 호마르케로 러시아의 위협을 원천 봉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디펜스 루마니아는 지난 10월 7일 신궁 캐나인자 주포 및 케이틀 전차가 다음 단계를 위해 얼음을 깨뜨립니다. 루마니아가 한국에서 기회를 놓칠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최근 한국에 신궁이 도입되었고 캐나인자 주포 54대를 계약하고 공장 건설까지 약속받으면서 한국 기업들은 루마니아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매우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기로 원한다고 했습니다. 디펜스 루마니아는 이같이 국방 분야에서 확고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외에도 루마니아의 아클레스건인 인프라 개발과 에너지 부문에서도 큰 기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루마니아의 인프라 구축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우크라이나와 국경이 가장 넓은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 허브가 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동유럽, 특히 루마니아에 관심이 크다고 했는데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이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체코와의 원자력 발전소를 기반으로 파트너십을 맺고기에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이 같은 한국과의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무기뿐만 아니라 자동차, 선박, 반도체 등 세계 5위의 제조업을 갖춘 생산국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이렇게 강력한 능력이 짧은 시간 내에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루마니아는 지난 5월 현대로템의 K2 전차 시험을 성공적으로 치렀는데 올해는 또다시 테스트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루마니아의 특정 작전 상황과 환경 조건에 얼마나 잘 적응한지를 본다고 했습니다. 이는 이미 노르웨이 극한의 추위에서 기동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루마니아의 추위와 지형에서 시험해보려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아르메니아도 산악제형에 적합한 한국의 K2 전차 도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군사 매체 아미레코리션은 지난 7일 이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현재 한국군에서 사용하는 K2 주력 전차는 산악제형에 특히 적합한 첨단 기술인 반능동공합 평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국토의 약 86%가 산악인 아르메니아에서 이 기능을 전투에서 병력의 이동성과 정밀성을 향상시켜 상당한 전략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전차에는 지형에 따라 현가장치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 정확도와 승무원의 평안함을 더욱 향상시킨다고 했습니다. 현재 독일 레오파드 EA8과 경쟁할 때 납기뿐만 아니라 가격 면에서도 굉장히 위리한데 레오파드 EA8이 대당 600억 원에 비해 K2 전차는 262억 원으로 절반값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K9 자즈사는 완전 무인화 모델인 K9 어삼의 모형과 성능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2030년대 출시를 목표로 하는 K9 어삼는 승무원 없이 원격으로 주행과 사격이 가능하며 기존 K9 어일 대비 최대 사거리가 2배인 80km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궤도 대신 바퀴를 채택해 기동성까지 향상시켰습니다. 이미 세계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시장 점유율을 완벽하게 지키겠다는 전략입니다. 최근 한국의 방사는 유례없는 호재를 맞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 등 최근 전쟁 양상이 재래식 무기에 좌우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평화시대가 저문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며 국방비 강화가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산 수요가 재래식 무기에 연계가 되고 있고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국가가 몇 개 안 되는데 대량 생산, 빠른 납기에서 경쟁력을 자랑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또한 시장이 커지면서 요구하는 점들이 많아지는데 그런 요구 상황을 적절한 가격에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는 한국을 빼면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빠른 납기뿐만 아니라 신속한 총알 배송으로도 인정받고 있는데 최근 배로 운반되는 K2 전차,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항공기로 운반되는 T-50 전투기가 포착되었습니다. CJ 대한통군이 T-50TH 전투기 2대를 태국으로 운송하는 장면이었는데 전투기는 동체와 날개, 수직 꼬리의 날개, 엔진 등 4개의 부분으로 분해되어 항공기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전투기 육상 운송 시 무진동 트레일러와 특수방수 덮개를 사용하고 항공 운송 시에는 고강도 탄성 벨트로 고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투기지만 직접 날아가지 않고 항공기에 실어서 배송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스스로 날아가면 중간에 연료도 넣어야 하고 다른 나라 연공에 진입하는데 허가가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국내 네티즌들은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받는 입장에서도 신차 탁송하는데 수천 킬로미터 계기판 돌아가 있으면 기분 나쁠 거잖아. 날아가면 중고잖아. 올해의 대회는 러시아인 유크레인의 전쟁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폴리시 대통령 안제 두더는 기엘트 대회의 자녀들과 함께 폴리시 군대의 현대화에 동참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구입된 군사기술 제작자들은 마르시 보아슈카와 국가정보원을 맡고 있었습니다. 올해의 대회는 국가정보원의 4.2%가 되었고 올해의 대회는 국가정보원의 4.2%가 되었고 국가정보원의 4.7%가 국가정보원에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대회에는 거의 200억 달러가 국가정보원에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계약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에서 구입된 기술을 포함한 아파치 공격 헬리콥터나 한국의 춘모 FA-50 또는 F-35 공격 헬리콥터를 포함한 미국의 기술을 포함한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기술적 생각입니다. 올해 대회에서 국가정보원은 180개의 한국 K2 탱크를 미국의 왼쪽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정보원이 부족한 것은 걱정될 것입니다. 다음 대회에는 이 탱크를 폴란드에 서비스할 계획이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올해 대회와 비교해 지난해 대회를 비교하자면 오늘의 계약이 꽤 작았습니다. 폴란드 케이츠에서 지난 3일 막을 연 국제황인산업 전시회 MSPO 2024가 열띤 열기 속에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전 세계 34개국에서 약 770개 기업이 참여했는데 개막일에만 세계 각국 정부와 방송기업 관계자 4,000명이 넘게 찾아오며 뜨거운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개막식 연설을 한 폴란드 안제인 두다 대통령은 연설이 끝나자마자 하나오션 부스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 폴란드가 가장 중요시하는 잠수함 오르카 사업이 유력한 후보인 하나오션이 독자 설계한 최신형 잠수함 장버거3을 주시해서 보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하나 관계자에게 설명을 듣고 한국 잠수함의 기능이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하며 잠수함의 강력한 무장 및 장기 잠항 능력에 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안제인 두다 대통령은 개막식에 와서 이전에 체계된 모든 계약이 완전히 이행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정권교체 후 이전에 계약된 한국산 무기에 대한 2차 계약 진행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데 답답해하는 듯 한국과의 계약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잠수함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중동전쟁의 게임 체인저로 등장한 한국산 드론 격추기도 살펴보고 폴란드가 무려 1,000대를 도입하겠다며
현재 2차 계약을 마무리 중인 K 전차까지 둘러왔습니다. 폴란드 2022년 처음 인도된 K 전차는 올해 6월까지 총 46대가 총알 배송되어 유럽에서도 놀란 성능뿐만 아니라 빠른 납기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군사 매체 디펜스 웹TV는 이번 MSPO 2024를 취재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K 전차를 눈여겨보며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K 전차는 오리지널 버전의 주요 부품을 유지합니다. 120mm 카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능이 있습니다. 이 경우 KEX는 액티브 보호 시스템을 활용하여 안티탄 기반 미사일에 대한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위로 설치되어 있는 7.62mm 카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호 기능에 대해서는 탱크는 새로운 액티브 보호 기능을 활용하여 안티탄 기반 미사일에 대한 보호 기능을 증가시킵니다. 안티탄 기반 미사일의 최신 세대와 미사일 위협에 대한 보호 기능을 증가시킵니다. 방사청은 우리 방산기업들과 함께 작년 MSPO 전시회에 한국이 주도국으로 참가한 데 이어 올해도 30개 방산기업이 참여하는 한국관을 조성하는 등 단연 국외 방산 전시의 최대 규모의 참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지 관계자들은 한국의 무기가 이렇게 다양하고 탁월한지 몰랐다며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시된 한국관에서 가장 주목받은 업체 중 하나는 S&T 다이내믹스였습니다. S&T 다이내믹스는 폴란드가 대거 도입하고 있는 국산 K9 자주포와 K9 자체를 쓰는 크랩 자주포의 자동 변속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S&T의 1000마력 자동 변속기는 세계 각국에 700여 대 이상 수출됐으며 2700대 이상 생산되었고 이미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놀라운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호주 수출 예정인 국산 레드백 장갑차에도 S&T의 1000마력 자동 변속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S&T는 이번 전시회에 전차용 총 500마력 파워팩 실물을 전시했습니다. 정부 당국이 K 전차 4차 양산에 국산 변속기를 처음 도입하기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홍보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미 500마력 국산 변속기는 트리키에 수출돼 벌써 양산 1호기가 납품되었습니다. S&T 다이내믹스 500마력 국산 자동 변속기는 세계 최강의 변속기라며 독일 제품이 전진 5단 후진 3단이지만 S&T 500마력 자동 변속기는 세계 최초 전진 6단 후진 3단입니다. 독일 제품보다 부드러운 변속기 지원의 주행 안정성과 연비 등에서 놀라운 강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국산 4차 양산 전차에 500마력 변속기를 적용할 수 있게 되면 폴란드 K 전차에도 탑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폴란드 군 관계자들이 잇따라 부스를 찾아와 파워팩에 큰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이들은 폴란드 K 전차가 온전히 한국산이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일산 부품이 안 들어간다는 것에 더욱 크게 호응했습니다. 폴란드 매체 디펜스 24는 한국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전투 차량 아리온 스맥 K29005 폴란드 버전 호마르 K 레드백 장갑차 등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타이퍼스라는 대전차 유도 미사일도 자세히 다뤘는데 이 미사일은 헬리콥터 같은 공중 플랫폼과 무인 차량을 포함한 지상 플랫폼에서 모두 발사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석정관 방위사업청장이 이번 MSPO에 참석해 파비어 회이다 폴란드 국방차관 마르진 쿨라세 국유재산부 차관 등 폴란드 방산 관련 주요 직위자와 만나 양국 간 방산 협력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향후 대규모로 전개될 K 전차 현지 생산 협력도 앞선 성공 사례를 참고해 면밀히 협력하자는데 서로 뜻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석정관 청장은 이번에 오자마자 폴란드 WB그룹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폴란드 신기미사일 탄약공장 건설과 관련해 MOA를 체결했습니다. 지난해 폴란드는 K9 자주포용 곡사포탄과 K 흑배 전차용 전차탄 등 연간 10만 발을 생산 가능한 탄약공장을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폴란드가 K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천무 다연장 로켓 290문을 전부 도입하면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탄약을 생산할 공장이 필요한데 폴란드 내에 지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폴란드 K 전차 2차 계약을 앞두고 이번에 맺은 탄약공장 MOA도 주목을 받았는데 K 전차는 루마니아도 계약을 앞두고 있고 천무도 노르웨이, 루마니아 등 여러 유럽국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탄약공장이 폴란드에 지어진다면 폴란드는 물론 유럽 지역에 탄약을 공급할 수 있는 기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전시의 가장 핵심이라 불리는 폴란드 오르카 사업에 한국의 가장 유력한 경쟁 후보로 독일이 떠오르고 있지만 한국의 상대가 안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폴란드는 방사한 협력에서 독일이 계속 약속을 어겨 신뢰가 무너졌고 이 한국을 선택해 대거 무기를 산바했습니다.
하나오션은 이번 MSPO에 참가해 폴란드 내 최대 방사함 그룹 WB그룹과 잠수함 협력 사업을 위한 MOA를 체결했습니다. 하나오션과 WB그룹은 이번 협력에 따라 독자적 MRO 패키지로 구성하고 효과적 현지화를 통해 이 사업을 성공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폴란드 최대 방사함 그룹과 손을 잡았다는 건 수주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독일이 이번에 세척이 잠수함을 원한다는 폴란드에게 대형 두 척과 소형 두 척을 사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소형 두 척을 대형 한 척으로 대체하려는 것인데 소형이지만 스텔스 기능이 되고 수소건재로 가는 최첨단 잠수함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 단점이 순항미사일을 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잠수함 사업에 도전하는 독일을 향해 새로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두다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발발 85주년인 지난 9월 1일 독일 정부에 전쟁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폴란드가 이 돈을 받으면 한국산 무기를 전액 현금으로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가 독일에 원하는 금액은 1조 3천억 유로, 우리 돈 1900조입니다. 삼성이 얼마나 악질 기업인 줄 아세요? 불량품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폭력까지 행사하는 기업입니다. 인권단체들이 제발 우릴 좀 도와주세요. 삼성 기업에 절대 해가 가지 않도록 제가 책임지고 이 사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디 총리까지 나서 상황을 진정시키고 있는 가운데 인도 내 삼성에 대한 반한 감정은 크게 치닫고 있습니다. 삼성 직원들이 폭력까지 행사한다고 하는 그들의 거짓 인터뷰에는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 와중에 인도 직원의 내부 고발로 인도 전역이 발칵 뒤집힌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타밀나두주 첸나이에 있는 삼성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프리아라고 합니다. 저는 30살이지만 어린 동생들 셋을 책임지고 있어 가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고등학생 정도 되었을 때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간 성인이 될 때까지 큰아버지 집에서 얹혀 살았죠. 그래서 제가 처음 삼성에 입사했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더 이상 큰아버지 집에 얹혀 살지 않아도 됐고 동생들과 제 생계를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삼성에서 일하면 월급을 2배나 받을 수 있고 직원들을 위한 복지도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선 모두 세계적인 기업에서 일한다며 엄청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최근 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파업 사태에 마음이 무거워요. 정말 예상치 못하게 하루아침에 파업이 시작됐거든요. 그날 아침 평소와 같이 출근길에 올랐어요. 공장 정문 앞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보였어요. 그땐 파업을 하는 시위대인 줄 몰랐죠. 저는 그들 사이를 지나쳐 공장으로 들어가려는데 누군가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동료 라진이었습니다. 라진이는 저더러 오늘 출근하지 말고 여기서 같이 파업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주변을 둘러봤더니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글자들이 막 쓰여져 있었고 다들 천막 아래 앉아 있더라고요. 그게 파업이라는 걸 그제서야 이해했어요. 그리고 좀 무서웠던 점은 CITU에서 주도하는 파업을 표시하는 깃발이 걸려 있었죠. 굉장히 과격하고 극단적인 단체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지금 월급이나 복지에 전혀 불만이 없었기 때문에 파업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망설이자 라진이는 CITU는 나쁜 곳이 전혀 아니라며 우리를 도와주러 왔다고 했어요. 며칠만 시위에 참여하면 월급이 2배가 되는데 왜 안 하냐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시위에 참여하면 노조에서 시위 참가비도 매일 챙겨준다고 했죠. 저는 다른 것보다 시위 참가비를 준다는 말에는 살짝 솔깃했지만 이를 가르쳐주신 한국 팀장님들 얼굴을 떠올리면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저를 설득하려는 간절함이 묻어났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파업에 참여할 마음은 없다고 들어가서 일해야 한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라진이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지더라고요. 그러더니 크게 소리치며 저를 배신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권리를 위해 싸우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주변 시위대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욕설과 비난이 쏟아졌어요. 누군가 제게 물병을 던졌고 옷이 흠뻑 젖었죠. 두려웠지만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한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동료들의 원망 섞인 눈빛이 떠올랐어요. 그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저 역시 제 사정이 있었습니다. 어린 동생들을 책임져야 했고 혹시나 파업에 참여한 직원으로 찍혀 삼성이라는 좋은 직장을 잃으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작업장에 들어서자 공장 내부는 직원들이 없어 한산했고 출근한 직원들은 모두 저처럼 꼴이 엉망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작업장에는 한국에서 오신 박 팀장님이 출근하셨습니다. 박 팀장님은 제게 늘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특히 제 동생의 일로 크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기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게다가 팀장님은 늘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라서 배울 점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를 비롯한 출근한 동료들의 표정이 좋지 않은 걸 눈치채셨는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오늘 아침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박 팀장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러곤 자신은 한국인이라 괜찮지만 저 같은 현지 직원들이 비난을 받으면서도 출근한 것에 대해 정말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자 제 마음에 뭉클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면서 파업은 오래되지 않아 마무리되지 않겠냐며 그때까지 조금만 같이 버텨보자고 하셨죠. 문득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가 떠올랐어요. 처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고 복잡한 공정에 당황했죠. 막상 할 줄 아는 일이 없어 삼성에서 잘리면 어쩌나 늘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그때 박 팀장님을 비롯한 한국 아저씨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주셨는지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질문해도 늘 차근차근 도와주셨고 할당량을 못 맞출 때면 아저씨들이 일을 다 끝내고도 돌아가면서 도와주셨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실수로 불량품을 만들어냈을 때의 일인데 그때 저는 정말 겁에 질려 있었죠. 하지만 박 팀장님은 화내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실수를 줄일 수 있는지 꼼꼼히 알려주셨죠. 그 덕분에 저는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고 점점 실력도 늘어갔습니다. 박 팀장님을 비롯한 한국 아저씨들은 늘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게다가 한국에 다녀오실 때면 꼭 과자를 선물로 가져오셨죠. 그 중에서도 저는 새우깡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아무튼 한국 아저씨들은 말은 많지 않으셨지만 모르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늘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저씨들께 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조금만 버티면 시위가 금방 진정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모디 총리가 나서서 시위 주동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고 상황이 나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직원들 사이에 철수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잘 해결될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철수라니 당황스러웠어요. 불안한 마음에 박 팀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박 팀장님의 사무실 문을 조심스레 두드렸고 들어가도 된다는 말씀에 안으로 들어섰어요. 박 팀장님은 책상 위 서류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곤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철수 소문 이 사실인지 여쭤봤습니다. 박 팀장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박 팀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는 공장 철수를 고려하고 있는 중이고 이미 어느 정도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어린 동생들은 오롯이 제 월급으로만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 순간 제 막내 동생이 생각났어요. 사실 막내 동생은 요새 이유도 없이 자주 고열에 시달리거든요. 얼마 전에도 제 막내 동생이 갑자기 고열로 쓰러졌을 때였어요. 당시 저는 너무 놀라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병원에 데려갈 돈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때 생각난 게 회사 의무실이었어요. 직원들을 위한 곳이라는 걸 알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동생을 안고 의무실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의무실 직원들은 냉정하게 직원이 아니면 치료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어요. 바로 앞에서 아파서 축 늘어진 동생을 보며 제발 조금이라도 봐달라고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가 어려운데 제발 도와달라고 부탁드렸죠. 하지만 결국 문전박대를 당했고 복도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때 박 팀장님이 지나가다 저를 발견하셨습니다. 상황을 듣고 난 박 팀장님은 즉시 의무실로 들어가셨어요. 의무실 직원들에게 직원의 가족도 가족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당장 봐달라고 하셨습니다. 박 팀장님의 강력한 요청에 의무실 직원들은 마지못해 동생을 진료하기 시작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회사 정책이 바뀌어 직원들의 가족들도 의무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와 박 팀장님께 너무 감사했고 동시에 미안했어요. 하지만 박 팀장님은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가족들이 편안해야 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며 미안해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일 이후로 박 팀장님을 비롯한 한국 아저씨들은 종종 제 동생들을 위한 선물이나 간식들을 챙겨주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아 더욱 열심히 일했고 그 결과 생산라인의 책임자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삼성공장은 제게 단순히 일자리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힘겹게 입을 열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어요. 박 팀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회사에서도 남아준 직원들의 처지를 고려하고 있으며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 팀장님의 말씀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 동생들의 얼굴을 보니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김 팀장님과의 대화 이후 저는 계속해서 공장 철수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설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오랜 친구 아니타와 만나기로 했어요. 아니타는 프랑스계 방산 기업 D사에서 일하고 있었죠. 늘 자신의 직장 자랑을 하던 친구였어요. 급여도 좋고 프랑스 회사라 자유로운 복지 제도도 마음에 든다고 했었죠. 사실 아니타를 만나려던 이유는 그녀의 회사에 자리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만나자마자 아니타는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프랑스 방산업계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었다고 해요. 아니타의 말에 따르면 작년부터 한국 방산의 생산량을 많이 뺏기기 시작했대요. 특히 최근 한국의 현무 파이브가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무기 구매국들이 전부 한국 방산업계에만 관심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D사의 생산량이 정말 많이 줄어들고 구조조정에 들어갈 거라는 예고까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타는 자신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보는 게 좋을 것 제 의견을 물었어요. 저는 그저 말문이 막혔습니다. D사는 마크롱 대통령이 특히 자랑스러워하던 기업이었는데 이렇게 빨리 상황이 바뀌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더욱 놀라웠던 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프랑스와 인도의 관계가 매우 좋았다는 점이에요. 얼마 전 모디 총리가 프랑스 혁명 기념일 행사에 국빈으로 초대되어 열병식을 지켜봤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인도 육군 240명이 열병식에 참여했고 프랑스 방산기업 D그룹 이 인도 공장에서 생산한 전투기 세대가 에어쇼를 펼쳤다고 들었어요. 당시 뉴스에서는 30억 유로 규모의 방산 계약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었죠. 인도 정부가 프랑스로부터 라팔 전투기와 스코르펜급 잠수함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프랑스 방산기업의 인도 국방 프로그램 참여와 현지 생산 확대도 논의될 거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상황이 이렇게 바뀌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아니타의 말을 들으니 한국 방산업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타와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한국만큼 미래가 확실한 곳이 없다는 생각이었어요. 어떻게든 삼성 공장이 인도에 남아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다음날 출근길에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파업과 관련한 시위대의 행렬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거든요. 빨간 깃발을 든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회사 앞에서만 하던 시위가 이제는 도시 전체로 퍼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TV에서도 하루 종일 삼성전자 직원들의 파업과 시위 소식이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인도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냉담했습니다. 뉴스에서는 한국 기업이 인도의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며 전혀 인간적인 대우를 하지 보도하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TV에 나와 인터뷰하는 인도 직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알고 있는 동료도 있었어요. 라지브라는 친구였죠. 라지브는 삼성은 일을 하고 나서 월급도 제때 주지 않으며 불량 제품이 나올 때면 심지어 때리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삼성에서 받은 비인간적인 대우를 폭로하러 나왔다며 멍든 자국을 보여주기도 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했어요. 라지브와 저는 같은 부서에서 일했고 그가 얼마나 회사에 만족해했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삼성은 인도 평균 월급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주고 있었고 어느 기업과 비교해도 복지가 좋았습니다. 심지어 라지브는 얼마 전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 이 돈으로 휴대폰을 바꿔야겠다며 신나하고 있었거든요. 다음날 출근길 저는 라지브를 마주쳤습니다. 그에게 어젯밤 TV에서 본 인터뷰에 대해 물어봤어요. 라지브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해주면 돈을 준다고 했고 라지브가 말한 금액은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라지브가 방송에 나온 이후부터 돈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직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심지어 인터뷰의 수위는 점점 더 심해졌고 언론에 보도된 삼성은 악질 기업으로 그려지고 있었죠. 회사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면 옆자리에서 몇몇 동료들이 서로 어떤 방송국의 인터뷰 섭외가 왔는지 그리고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마치 자랑거리처럼요. 그 순간 저는 화가 났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장의 이익을 위해 우리가 함께 일했던 시간들과 회사가 우리에게 해준 모든 것들을 너무나 쉽게 저버리고 있었어요. 지금 회사에서는 파업하는 직원들까지 점심을 챙겨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 밥을 먹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회사 욕을 하고 있었던 거죠. 같은 인도 사람이었지만 이런 이중적인 모습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여기저기 서삼성을 비난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양심 없는 기자들이 확인도 하지 않은 거짓 기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반응도 매우 격했어요. 댓글들은 한국과 삼성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보도를 본 사람들이 선동되어 시위대의 행렬에 합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삼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연일 이어졌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늘 보던 뉴스 화면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모디 총리가 직접 나와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총리는 불법 시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고 말했어요. 모두가 거짓 기사에 휩쓸리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겠다고 했죠. 모디 총리의 연설을 들으며 저는 안도감과 동시에 답답함을 느꼈어요. 드디어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행이었지만 왜 이렇게 늦게 나섰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인터넷에서 거짓 기사들이 하나둘씩 내려가기 시작했고 거짓 인터뷰를 했던 영상들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가짜뉴스를 걸러내기 시작한 거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알고 있던 동료 라지브가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을 TV에서 보게 된 거예요. 뉴스에서는 거짓 인터뷰를 한 사람들을 모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금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경찰에 체포될 줄은 몰랐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만큼 모디 총리가 이 사안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해했어요. 모디 총리는 연이어 특별방송으로 삼성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어요. 인도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삼성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삼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개입으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평소와 같이 출근길에 올랐는데 회사 앞에 도착하자 뭔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차들이 정말 많이 주차되어 있었고 이상하게도 시위대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드디어 시위가 끝났나 싶은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회사 안으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고요했어요. 파업 중이던 때와 다름없이 조용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시위하던 직원들이 복귀를 한 것도 아니고 시위를 하는 것도 아니었죠. 무슨 일인지 갸우뚱거리며 사무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낯선 광경에 어리둥절해하며 동료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들의 대답을 듣고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모디 총리가 직접 경제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삼성 공장을 방문했다고 해요. 시위하던 직원들은 전부 구금되었고 총리가 직접 와서 상황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였죠. 모디 총리는 삼성 경영진에게 파업하는 시위대들을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 제발 인도에 남아달라고 부탁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직원들은 들떠 있었어요. 다들 우리가 이제 다시 계속 일할 수 있느냐며 기대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끝까지 시위에 참가하지 않았던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득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만약 공장이 재가동되면 구금된 사람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규모가 워낙 커서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제 걱정을 들은 한 동료가 웃으며 말했어요. 삼성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잊었냐면서 지금은 원래 월급보다 적게 줘도 들어올 사람이 넘쳐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럴듯했어요. 실제로 삼성 공장이 처음 들어설 때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입사했던 기억이 났거든요.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을 테니까요. 동료들은 오히려 당분간 신입 직원들 재교육하느라 더 바빠질 거라며 싱글벙글했어요. 그들의 밝은 표정을 보니 저도 모르게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들어보니 놀랍게도 모디 총리가 직접 우리 작업장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총리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며 걸어왔어요. 그리고는 우리 앞에 서서 말씀하셨죠. 끝까지 공산주의 세력과 결탁하지 않고 꿋꿋이 자리를 지켜줘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최대한 삼성 측의 요구를 수용하고 이 사태를 마무리할 테니 계속해서 협조적으로 일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모디 총리는 불법 시위 주동자들은 국가안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이는 최대 7년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였기 때문에 다들 깜짝 놀랐죠. 이번 사태로 인해 구금된 사람들의 수가 1000명이 넘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 중에는 제가 알던 얼굴들도 있을 거예요. 마음이 아팠죠. 그러나 모디 총리는 이렇게 강경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외국 기업들에게 인도가 안전한 투자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의 비난보다 지금은 삼성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총리의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뭔가 상황이 잘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 보였죠. 저는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박 팀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박 팀장님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팀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리고는 한국 본사 측의 반응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월급을 많이 지급하고 있는데도 요구사항이 너무 많았고 이번이 아니라 다음에 또 언제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일이라며 중국에서도 이미 한 번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 팀장님은 자신도 한 번 한국에 들어가서 상황을 지켜봐야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갑자기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삼성이 철수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삼성이 끝까지 남길 바라며 시위에도 참여하지 않고 철야 작업도 꿋꿋이 버텨냈는데 여태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또 다른 시련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껴진 무거운 공기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동생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방으로 들어가 보니 얼마 전 열이 났던 막내 동생이 또다시 시름시름 앓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한동안 괜찮아졌다가 다시 안 좋아지기를 반복했어요. 회사 소속 의사 선생님이 주신 약을 꾸준히 먹였는데도 소용이 없었죠. 이번엔 정말 심각해 보였어요. 동생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있자 리더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 얼마가 나오든 큰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즉시 동생을 들쳐안고 근처 큰 병원 응급실로 향했어요. 늦은 밤이라 택시를 잡기도 힘들었지만 어떻게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에서 들은 말은 어이가 없었어요. 인도의 의사 선생님은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말만 계속 되풀이했으죠.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밤새 응급실에서 동생을 지켜보며 어쩔 줄을 몰랐어요. 부모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신 한 가지가 동생들을 잘 돌봐달라는 거였는데 이대로 가다간 동생이 정말 큰일 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심지어 도움을 청할 곳이 아무데도 없다는 생각에 절망감마저 들었어요. 새벽 내내 병원에서 동생 곁을 지켰지만 동생의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았고 내일 출근은 불가능해 보였어요. 고민 끝에 박 팀장님께 연락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박 팀장님은 금방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제 상황을 설명드리자 팀장님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동생의 상태를 자세히 물어보셨어요. 박 팀장님은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시더니 갑자기 병원 의사와도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놀랐지만 의사에게 전화를 건네드렸습니다. 박 팀장님은 의사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박 팀장님은 제게 걱정하지 말고 동생을 돌보라고 하셨어요. 회사 일은 당분간 신경 쓰지 말고 동생의 건강에만 집중하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어요. 병원에서 다음날 내내 수액을 맞고 동생은 일단 진정된 것 같았어요. 열이 내린 것만 해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언제 다시 아플지 모른다는 생각에 출근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최근엔 열이 나는 빈도가 점점 더 잦아지고 있었거든요.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한국 아저씨들이 모여 있었고 아저씨들은 저를 불렀습니다. 박 팀장님에게 동생의 상황을 들었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무슨 일인지 물어보셨어요. 동생이 원인 불명의 병에 걸린 것 같은데 인도에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 순간 참으려 했던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사실 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가장으로서 동생들을 돌봐왔는데 아저씨들의 따뜻한 관심이 마치 아버지의 품 같아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아저씨들은 저를 다정하게 달래주셨어요. 제겐 이렇게 고민을 나눌 어른이 없었는데 아저씨들의 위로에 긴장이 풀렸죠. 한참 제 얘기를 들어주시더니 갑자기 봉투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아저씨들이 모은 돈이라고 하시면서요. 봉투를 열어보니 어마어마한 액수의 달러가 들어있었어요. 놀라는 저를 보며 아저씨들은 설명해 주셨어요. 이번에 박 팀장님이 한국에 들어갈 때 저도 같이 가서 동생의 병원 진료를 받아보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이라면 원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시면서요. 더 놀라운 건 박 팀장님이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휴가도 미리 빼놓으셨다고 했습니다. 아저씨들은 십시일반 모은 돈이라 많지 않지만 한국 다녀올 비용과 동생 진료비 정도는 충분할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 한 분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8시간씩 같이 일하는 사이면 가족보다 더 많이 보는 사이 아니냐고요. 우린 가족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부담 갖지 말고 다녀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아저씨도 거들어 말씀하셨어요. 동생 문제가 잘 해결돼야 저도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아저씨들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정말 고맙다고 잘 다녀오겠다고 말씀드렸죠. 그제서야 아저씨들의 얼굴에도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작업을 시작하려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와 제 가족을 위해 마음을 써주시다니 정말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 엄두가 안 났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동생의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동생들에게 한국행 소식을 전했습니다. 동생들은 처음에는 놀라는 눈치였지만 이내 기뻐했어요. 특히 아픈 동생은 희망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죠. 그 모습을 보니 꼭 좋은 결과를 얻어와야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한국행을 준비하면서 마음은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낯선 나라에 가는 것도 처음이고 병원에서 어떤 결과를 듣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박 팀장님은 인도 공장 철수를 의논하러 한국에 가는 거였으니 이 결과에 따라 제가 실직자가 될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박 팀장님과 아저씨들의 따뜻한 마음을 생각하면 힘이 났습니다. 출발 전날 박 팀장님과 잠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박 팀장님은 공장 철수를 만약 진행하게 되더라도 성실하게 일했던 직원들의 일자리는 모두 연결시켜주고 갈 예정이니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마지막까지 의리를 지키는 모습에 감동했죠. 삼성 말고 다른 곳에서는 일하고 싶지 않았지만 끝까지 직원들을 챙기려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과 대화를 마치고 나오는데 회사에서는 작은 환송회가 열렸어요. 아저씨들이 몰래 준비한 파티로 모두 모여 저에게 응원의 말을 건네주셨죠. 박 팀장님은 한국에서 모든 걸 책임지고 도와주시겠다고 하셨고 다른 아저씨들도 걱정 말고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아저씨들과 박 팀장님 그리고 회사에 꼭 보답하고 동생의 건강을 되찾고 더욱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그분들의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새로운 희망을 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무리 인도 총리까지 나서 사태를 진정시키려 해도 철수는 강행될 예정으로 보이는데요. 그 와중에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한국인들의 모습도 인상적입니다. 인도 사태에 대해 많은 의견 댓글 부탁드리며 해외 곳곳의 숨은 이야기들을 많이 찾아오겠습니다.